기억이란 희한한 도구다. 수용소에 있는 동안 아주 오래전 내 친구가 내게 써줬던 시 두 구절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느 날 내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무 의미를 갖지 않을 때까지. 이곳이 바로 그렇다. 수용소의 은어들 중 결코 사용하지 않는 말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내일 아침이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우연하게도 지난번 영화 선물부터 웃음에 들어있는 슬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원호 씨가 진짜 다루고 싶었던 주제는 네. 인생은 아름다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 감히 맞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네. 인간의 감정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단층들이 있는지를 저희도 이 영화라는 예술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1997년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명작 인생은 아름다워를 다루고 있는 저희 호우 시절. 오늘은 이 영화 안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서 발굴 및 해체 작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영화에는 귀도가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부터 이 귀도와 인연을 맺은 어느 독일인 군의관 장교가 한 사람 나옵니다. 네. 이름은 레싱이라고 하는 네. 인물인데요. 그 수수께끼에 미쳐 있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로 나와서 정말 독특하죠. 네, 귀도랑 되게 재치 있는 수수께끼 대결을 벌이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귀도를 수용소에서 만났을 때에는 옛날에 그 친분을 생각해서 귀도한테 조금 편안한 일자리를 하나 주기도 하고 맞아요. 그 덕에 이제 귀도가 아들 조슈아를 좀 하루 정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는데요. 레싱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귀도는 이 레싱한테 아내 도라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대화를 시도하지만 레싱은 귀도나 도라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정말 수수께끼 매니아였던 거예요. 수수께끼에만 관심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 레싱이라는 인물, 조시프님은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뭐 좀 보다 보니까 네. 레싱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네네. 레싱의 수수께끼의 뭐 마지막 의미,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게 뭐 실제로 음. 이 사람이 정신이 미친 게 아닌데 네. 그게 그냥 수수께끼가 아니다 라면서 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음. 보지를 못했고 네. 저는 그냥 제가 읽은 바로는 네. 귀도라는 사람을 그저 조금 더 나를 웃겨줄 수 있는 어떤 유희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인간으로 본 게 아니고. 네, 그냥 오. 아니, 물론 인간으로는 보지만 네. 뭐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의 죽음을, 그의 상황을 신경 써줄 정도로 대단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네. 수수께끼를 통해서 풀어냈다는 건 전 좀 무리한 것 같고 네네. 그냥 정신이 마비된 인간의 한 모습으로 그냥 풍자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귀도와 귀도의 가족이 처한 곤경이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그냥 오직 내 앞에 수수께끼에만 네. 전전긍긍하고 있는 아주 얄팍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당신은 지금 어떤가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캐릭터로 봤습니다. 공감 능력이 좀 결여돼 있는 없다, 거죠. 결여돼 네, 있다 네. 이런 느낌. 자기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어떻게 마비된 인간이라는 표현이 공감이 많이 되는데 어떠세요? 이런 거는 정말 영화 속 인물에 그치는 걸까요?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네. 저도 마비가 되죠. 살다 보면. 살다 보면 네. 그게 어떤 유대인 수용소처럼 네. 학살하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 뿐이지 제 안에 있는 어떤 마음에서 네. 갑자기 확 불의함을 느끼는 순간에 네. 뭔가 대단한 급발진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다만 그렇게 물리적인 결과를 드러내지 않았을 뿐.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공포는 네. 하나는 내가 정말 저런 공포를 당할까 봐 겪는 공포도 있겠지만 내가 저런 괴물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경계에 의한 공포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고 네. 그걸 경계해 나가는 과정이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만만치 않은 게 네. 이게 이 마비의 속도가 그렇게 딱 하루아침에 휙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서서히 바뀌어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네. 이제 그 10대 때 봤던 것보다는 조금 뭐 그 뒤에 역사 배경이나 이런 네, 거를 네, 알고 네. 나서 다시 보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그 가스실 장면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아, 그렇죠. 보면은 자 여자와 아이들은 옷을 여기다가 잘 정리해 놓고 씻으세요. 나중에 씻고 나면 옷 다시 가져갈 겁니다. 라는 식으로 안내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럴 리가 없고 샤워 한번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만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그 예전에 공부했었던 바로는 이 당시에도 가스실 그 유태인 학살이 그냥 유태인은 다 잡아 죽여야 되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서서히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아마 방송에서 이전 방송에서 아마 초기에 제가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스실에 제일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아니고 처음에는 노인과 장애인들이었다는 거죠. 약자들. 예, 약자들한테 기영아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맞아요. 이제 그 나치 정권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근데 유혹적인 질문입니다. 이 기영아가 태어나서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간들 뭐 행복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키우는 당신도 힘들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힘들지. 저희가 고통 없이 깔끔하게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노인들 많이 계시죠? 이 노인들 얼마나 힘든 인생 살아왔습니까? 가실 때만이라도 편안하게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보내드릴게요.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이 가스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게 사실은 지금도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21세기 지금도 이 낙태 문제 같은 거 많이 나올 때 유혹적인 논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생물학자가 기형아로 그 이제 판별이 됐을 때는 낙태하세요라고 트위터를 남겼다가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심리라는 게 되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애가 태어나면 얼마나 불행할까, 얼마나 차별받고 핍박을 받을까. 그냥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임신 중절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 조금씩 포스트를 내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제 유태인을 그냥 살아있는 유태인을 가스실로 집어넣는 사회가 됐었다는 거죠. 그 당시 역사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서히 마비되어 가는 것의 무서움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서서히 마비되어 가는 것에 대한 무서움과 안전 장치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안락사나 임신 중절이나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사실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갑론을박은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은 과연 남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거의 차이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그 경계가 무너질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경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더욱더 지금 원우 씨 말씀하셨던 논리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허들이 점점 얕아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게 어떤 수단이 된다. 지금 이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어제와 오늘을 생각해 보면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1년 전과 오늘, 10년 전과 오늘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도 지금 꽤 많이 마비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국회 연설을 보면서 우리가 레싱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때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뭐 6.25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또 국제사회에 많은 도움을 받고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은 지금은 없죠. 불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지금 우리는 검수 완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수수께끼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레싱의 모습 아니냐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는 거죠. 뭔가. 근데 저는 뭐 검수 완박의 문제나 혹은 우리나라 지금 정치 현안의 문제와 우크라이나의 문제를 같이 동등하게 비교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비판하기는 전 좀 어렵다라고 봐요. 제 의견은. 이건 약간 세월호랑 비슷한 건데 세월호를 향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슬픔을 강요한다라면 슬퍼하지 않는다면 이상하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것도 역시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원우 씨가 그 결로 얘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좀 이야기를 좀 좁혀서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시는 분도 있을 거고
혹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보자고 하는 정치인들도 있었고 네네. 뭐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실책이나 네. 실수에 대해서 판단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네. 분명히 저는 그리고 그것도 당연히 뭐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저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전 공감 능력의 부족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다만 공감이 당위는 아니지만 네. 예의는 필요하다는 거죠. 원우 씨랑 그때 이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국가의 대통령이 네. 그것도 우리가 어찌됐든 초청의 장을 마련해서 네. 절차상으로는 어렵사리 화상통화를 연결했는데 네. 우리 국회가 거기서 보여줬던 모습은 저는 그 공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네. 예의의 실종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는 그래서 우리 국회가 빈축을 사는 이유는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전쟁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의 감정,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 국민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네. 국민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무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약간 그래서 좀 다르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뭐 비슷한 그 결이긴 한 것 정도 같은데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도 보여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서 앉아 있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상을. 그게 조금 그게 사실 레싱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차원 정도인 거죠. 레싱도 유태인을 직접 가스실에 집어넣은 건 아니에요. 그냥 지시를 받고 그 사람도 아마 핑계가 있을걸요. 아, 저는 창부에서 내려온 지시를 따라서 뭐 치아 점검을 하라고 하길래 한 거고 그 사람들이 뭐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뭐 제 책임이 아닙니다. 라는 정도의 그 모습을 지금 우리 뭐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사실 뭐 국민적인 관심도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저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막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막 팔로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각자 살 길이 바쁜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레싱을 타자화하고 레싱을 비판하지만 사실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레싱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그 양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네. 네. 호우 시절